스위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그거죠. 드넓은 대자연을 품은 낭만적인 여행지. 여행 많이 가니까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서 먹는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정신교육에서 스위스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스위스의 중립과 군사적 노력 이런 챕터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준비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얘기죠. 스위스의 주변국은 모두 강대국이죠. 그것도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현상 변경의 의지가 있는 국가. 그러니까 영토 확장에 야심이 있는 국가들이 모인 강대국들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침략적 성향이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위스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니까 선택지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중립국가가 됐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중심에서 중립을 외치다.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1815년 빈 회의에서 영세 중립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기록돼 있어요. 유럽이란 데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거듭해왔고 1차 대전도 거기서 일어났고 2차 대전도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중립을 지켰단 말이죠. 중립이 쉽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립이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중립한다고 했어요. 네덜란드, 벨기에도 우리 중립입니다 얘기했는데 독일이 시끄러워. 침략했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핀란드도 중립선언하고 덴마크도 독립선언했는데 소련이 공격하고 독일이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립이라는 건 말이죠. 선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의 문제예요. 그것도 침략할 힘이 충분히 있는 적대국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실패했는데 스위스는 중립을 인정받는데 성공했단 말이죠. 침략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왜 침략을 안 당했을까? 왜 스위스만 중립을 인정받았을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그리고 그 전쟁 기간에 스위스가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을 아주 깊이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볼까요? 1920년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경제대공황, 그렇죠? 경제대공황. 당시에 스위스는 이 경제대공황을 조금 다르게 봤어요. 이것은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에 경제를 개방해서 부흥시키자. 경제로 외교를 하자. 우리 스위스가 유럽 경제의 허브가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경제 발전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경제 논리와 전혀 무관한 논리가 스위스의 주요 정책으로 선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금융을 개방해서 무역을 늘려서 거기서 남는 잉여의 경제력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냥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들만의 국방 논리가 있었어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군사력을 늘리자. 그런데 평소에 군사력을 무한정 강화하면 우리가 제1원칙으로 내세운 경제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되니까 상비군을 많이 늘리지 말고 위기 상황 하에서 동원령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동원령이 내려갔을 때 예비군이 빨리 소집되어서 배치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자. 그렇게 하려면 경제력의 잉여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구매해놓고 개발해놓고 그리고 전쟁 물자를 평시에 비축해 놔야겠다. 이런 논리를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왜요? 왜? 1920년대, 30년대의 경제 대공황 속에서 다른 군사적인 위협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경제만 발전시키기에도 부족한데 왜 국방, 군사, 무기, 장비, 예비군, 동원령 이런 데 스위스가 지금 신경을 쓰냐고요. 읽은 거죠. 읽은 겁니다. 스위스는 독일의 자금 흐름을 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에 지금 올인하자고 그랬잖아요. 국력을 총집결해서 경제, 그중에서도 대외무역, 교육 이런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경제 흐름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뭔가 엉뚱한 데로 새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독일이 무기 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경상비, 그러니까 의식주에 돈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군인들 먹고 입히고 재우는데 막 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위스는 경제 중심 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리 읽은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히틀러가 정말 침공을 안 할 것인지 가서 사인받고 히틀러의 의도가 뭔지를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달라요. 스위스는 히틀러의 의도, 나치의 의도를 보는 게 아니라 히틀러의 지시를 받는 나치 군대의 능력을 보고 히틀러의 의도가 무엇이든 저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주변국을 침공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미래에 닥쳐올 위협이라고 일깨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 언론의 힘입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독일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0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때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써요. 제네바, 프랑스로의 관문. 스위스 제네바가 프랑스로 가는 관문이 된다는 이 얘기죠. 파리로 입성하기 위한 독일군의 계획을 언론인이 몰래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스위스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응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기획 기사로 내놨어요. 칼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스위스 국민은 독일의 침략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들의 안전과 독립에 대한 위협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연방의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독일이 스위스를 공격할 계획을 짰는지 안 짰는지 조사해라. 두 번째, 스위스는 지금 영구 중립국 지위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지금 침략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위스 중립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스위스는 보유해야 된다. 독일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어야 된다. 칼럼이 기사로 끝났으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스위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1933년 10월경부터 이 기사를 계속 인용하고 근거로 삼아서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치였죠. 1933년 10월 10일에 스위스 국방 예산을 늘리자는 법안을 정치인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가서 4일 있다가 10월 14일에 독일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군축회의에서 빠졌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군대, 국방비, 무기를 늘리지 못하도록 해놓은 이 법에서 공식적으로 빠지고 대놓고 전쟁에 가겠다는 뜻을 국제적으로 표명했단 말이에요, 독일이. 그러니까 스위스가 발빠른 조치를 잘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그 당시에 늘어난 국방 예산이에요. 딱 보면 근데 어때요?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보다 밑에구나. 스위스 국방 예산 많지 않은데 아니죠. 아까 제가 상비군하고 예비군 말씀드렸잖아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는 평소에 상비군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70%가 경상비, 인건비로 나가요. 그런데 스위스는 평소에 예비군 체제잖아요. 이 돈을 대부분 무기 사고 탄약 비축하는 데 썼다니까요. 전쟁 준비에 제대로 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스위스가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했어요. 국민통합법을 발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느 한 정당의 편에 서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정당과 정당의 그 구분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국민들이 난 이 정당을 지지해 이걸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정당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정치인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상징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를 시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법을 바꿔요. 왜? 폭격에 견딜 수 있는 건물 외에는 이제부터 못 만들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 방공호와 대피호를 못 가진 건물은 건물 안전 승인을 못 받고 정부의 그 지원을 못 받아요. 어느 정도로까지 했냐면 정부 예하 기관에 필요 없는 부서를 다 통폐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스위스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국가의 위기를 앞두고 스위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랑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버리고 의회에 독재를 허락했다. 국가를 중앙 집권화시키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스위스는 연방의회 제도가 중심인데 그걸 중앙정부에 다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과감히 했다는 거죠. 히틀러가 하는 짓을 보고 나치 독일이 하는 그 짓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만 하고 끝났으면 독일을 막아낼 수 없었겠죠. 군사적인 준비를 그야말로 철저히 합니다. 이게 1934년의 일인데 스위스가 육군 제1사단 대규모 기동훈련, 사단단이 전체 실기동훈련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도 사단단이 실기동훈련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냥 사단만으로 10,000명, 지원부대까지 합치면 30,000명, 그 지원부대를 지원하는 기타 부대까지 합치면 7만 명 정도가 있어야 사단 기동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도 없는데 그 시절에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대략 1936년쯤부터 예산이 모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독일하고 있는 그 접경 지역에 대전차 장애물, 방어 진지를 정말 구축해요. 그 다음에 대공 방어 능력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앞선 조치죠. 독일은 전차를 많이 만들었어. 전차를 갖고 공격해 올 거야. 독일은 공군을 갑자기 키우고 있네. 전투기 가지고 폭격할 거야.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를 세워서 가장 스위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먼저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스위스밖에 안 했어요. 스위스는 독일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지 않은 그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아직까지 유화책을 쓰고 체인벌린이 우리 공격 안 한다고 사인해줬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닐 때 전쟁 준비를 했다니까요. 다른 분야는 어땠겠어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통신, 철조망, 지뢰지대, 예비군 소집, 체계 다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거를 실제 실행합니다. 1939년 9월 1일에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공식 날짜잖아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날짜. 이때 독일군이 집결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폴란드를 공격하기 직전에 전국의 동원령을 진짜 발령해요. 1939년 8월 30일부터 전 국가가 전시체제로 진짜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비군이 43만 5천 명이 편성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차 방어, 대공 방어, 산으로 들어가는 준비, 그 철조망 지뢰지대 뒤에 독일군 오면 쏠 준비, 독일군은 폴란드 저쪽에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독일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독일이 한때 서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그거 보고 아마 독일은 섬찟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위스가 계륵이었다. 공격하기는 힘들고 별로 득은 없어서 독일이 그냥 아유 쟤네 공격 안 할래. 아니에요. 독일은 스위스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위스는 유럽 동서를 잇는 길목이고 스위스를 통과하고 얻는 자가 유럽을 얻는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어떠한 실이 있더라도 스위스를 차지하는 것은 그 모든 실을 상쇄할 수 있는 득이 됩니다. 계획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1940년 6월에 스위스를 침공해서 프랑스 남부 전선으로 공격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그게 맹겔스 계획이잖아요. 맹겔스 계획. 그때뿐만이 아니고 기회만 되면 스위스를 공격하려고 스위스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쉽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공격을 하지 않았고 그 계획을 명령으로 발령하지 않았다. 왜? 왜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안 한 거예요. 스위스는요. 중립이 아니었어도 침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1939년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집단이 아니라 스위스 자체가 군대였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군대인 곳을 나치 독일은 공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재무장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인물 바로 루돌프 밍거 연방의원입니다. 나중에 국방장관이 되죠. 이게 1940년 11월 30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무엇을 발표하느냐?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에 도달한 모든 이들에 대한 의무 군사 교육 훈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위스는 국방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인력, 제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국 토의 요새화를 실체화해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1930년대 말 스위스 국민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스위스 국방은 스위스 각 시민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 특성이란 무엇이냐? 영혼이 담긴 국방이다. 스위스 시민들은 영혼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 영혼을 담은 국방. 이것이야말로 위기에 처했던 제2차 세계대전 스위스 국민들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